네, 안동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증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을 정도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연초에 사실 연초에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약간 좀 반등을 해서 네네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350 네.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크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올해까지는 뭐 금리 인하할 생각 없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이 투자를 지속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그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시면 지금이 이제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사실은 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올해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점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하락 경기가 이제 꺾이게 되는데 그 계기가 코로나 같은 그 붕괴 요소가 만들고 그러면 이제 패드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잘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는 이미 이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하락 국면에서 이제 둔화 또는 침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실적 장세, 그 다음에 돈이 풀려가지고 하는 장세를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거는 실적이 좋을 리가 없는 역실적 장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보면, 평균 주기적으로 보면 3년, 또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안 좋은 시기가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2년에서 4년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적 장세,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작년까지를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바닥에서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확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지난 10년에 이제, 작년이 이제 지난 10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올해가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10년의 원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제 역실적 장세에 막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어닝 쇼크 나오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더 우려되는 게 약간 부정론자 그런 입장에서는 더 빠진다. 역실적 장세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쇼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돼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되게 상당히 그럴싸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시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스마트카와 관련된 IT 제조거든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다 빠졌는데 얘네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이 장세에서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또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하실 때는 어떠한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내가 한 10%에서 15% 정도는 손해를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2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처럼 우리가 급하게 막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지금은, 그동안은 우리가 몰라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유행 따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공부 좀 하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들어가셔도 또 중간에 한번 훅 빠지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저는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잡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 역실적 장세를 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돼 있다 네, 그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선방이 됐죠. 그러면 또 이게 작년 한 6월부터 경기 침체기 계속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수로 보시면 안 돼요. 지수로 보시면은 더 빠질 수 있는 어떠한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개별 기업을 한번 보시면, 70%, 60%, 뭐 또 우리 테슬라는 80%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반도체 최근에 연말에 그 작년 말에서 좀 연초에 좀 올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점을 보면은 70%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보면 이미 뭐 우리 저희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주가 하락률을 보게 되면 고점 대비 50%에서 70%는 기본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거기서 더 빠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거는 좀 기업이 망하는 수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선반영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을,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투자자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에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겨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차피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신규 투자자님들은, 이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뭐냐면, 남들이 들어올 때가 자기는 탐욕스러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TSMC 그때 저가 매수하는 것도 맞아요. 뉴스도 나왔고, 그러한 형태가 지금 이제 점점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있는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돈 있는 분들이 아마 이제 주식 매수가 올해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략성으로 분할 매수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좀 올해는 좀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일방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안하고 좀 불편했는데, 올해는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전에도 제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도 그 수업 시간에 우리 투자님 중에 부동산으로 좀 잘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이 좋은 때다.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예, 부동산만 얘기하면 지금이 좋을 때다. 실소자들은 지금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 바라거나 아니면은 두려워서나 아니면은 그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본인도 이제 시작한 시점이 가장 어려울 때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용기는 좀 어떤 경험치가 있으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예. 대표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니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짤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초보자 투자자님들은 쉽지는 않은 건데, 근데 지금이 좋은 기회가 온 건 분명합니다. 자산가치 하락은 1, 2년 안에는 이 상황을 가진 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지면 더 좋겠지만, 살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약간 유동성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뭐 연준이 올해 상반기까지 일단 긴축한다. 대략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그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한다라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뭔가 유동성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연준이 약간 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다시 좀 완화 스탠스로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대략 한 그 정도를 한 언제로 투자자들은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고점에서 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올릴 때 이렇게 차근차근 올렸잖아요. 네. 내릴 때도 차근차근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뭐 5%라 하면 0.25 떨어뜨리고 0.5 떨어뜨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과 그 과거의 경험들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릴 때는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온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까요? 어떠한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떠한 스탠스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버티기 어렵거든요. 5%든 4.5%든 4%든 이거를 2년 동안 지속한다는 거는 사실은 1년 지속한다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죠. 가게도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가게나 기업이나 그 윗단계인 국가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부도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님 나와서 얘기 보시면은 중국이 위태롭 같다, 아니면 일본이 위태롭 같다, 아니면 저쪽도 다시 지중해 유럽이 위태롭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세계 경제에 또 한번 지금의 상황을 정책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세게 때리는 하나가 나오게 되면 금리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간 게 급격하게 내려가지고 완화 정책을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약간 시장 금리를 보면은 연준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뭐 5.0에서 5.25 사이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권 금리도 그만큼 안 올라가는 게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채권 투자도 이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단기 채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짧게만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장기 채권은 많이 그건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좀 공부하신 거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뭐냐, 미국의 20년짜리 이제 ETF를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가격이 거의 10년 동안 보면 10년 전 가격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채권을 발행자에 대한 신용도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반토막이 있다는 거는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반토막이 됐냐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환율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하락했는 건데, 물론 이제 채권 우리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와 연관성이 있어 채권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패드는 이제 중장기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는 안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5%든 4.5%든 5%든 5.5%든 이미 이거는 더 이상 올리기에는 임계치가 온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이거 조금 더 올리면 경기가 자기네 계획한 거 외에 더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임계치가 왔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 중에 이제 중장기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이 이제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단기 채권보다는 중장기 채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올해는 이제 좀 좋지 않을까. 예. 작년에는 환율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매수하는 게 1월, 2월 달에 맞았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는 미국 국채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사실 특히나 이제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금리에 상당히 좀 취약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막 20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급락을 했는데, 지금 사실 뭐 그런 리스크라든지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잘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쪽에서 먼저 이렇게 금리가 좀 빠르게 내려가면서 그렇죠. 채권 쪽에서 수익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은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주식이 좀 오르는 타이밍 그렇게 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든지 채권에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채권은 이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건데, 내가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자기 자본으로 100% 못 차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대출을 가지고 어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저한테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이 먼저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경제 지표로 바뀌고, 예, 이렇게 실물 경기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하락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채권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장주들도 뭐냐면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나기 사실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 쪽에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야겠네요. 일단 그런 성장주들이 먼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앞서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격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성장주,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동안 눌려 있었던 뭐 그냥 IT라든지 뭐 빅테크 주식들이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채권은 좀 생소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20년물 그런 장기채, ETF 이런 것들이 잘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좀 기회를 먼저 좀 보시는 것도 좋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올해 이제 최악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뭐 JP모건 이런 쪽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반도체가 좀 불안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업황이 되게 안 좋고, 사실 2019년 이때도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팔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팔면 안 됩니다. 예, 왜 팔면 안 되냐면 일단은 뭐 발표 난 거 보면은 이제 또 그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10년 전에 그 상황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상황이. 그러니까 네. 최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 회기는 사실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황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해하시게 되면 10년 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횡보를 했습니다. 그때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3년, 12년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급등하면서 액면분할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반도체 업계 업황에서 보면은 낮은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풀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호전이 되면 주가는 이제 급등하는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대한민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는 안 좋으니까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과거에 작년에 5만 천 원이 지금 5만 4천 원 저점을 올렸고, 제 생각에는 저점을 올라가는 변동성을 가져갈 것 같아요. 대신 좀 박스권은 조금 더 좀 길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면은 감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 주가가 또 올랐잖아요. 네네. 매출은 뭐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매출은 제한적인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게 정책이 실현됐을 때는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이익으로 이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바로 그게 이익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매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매출을 본다 그러면 답이 없죠. 예, 답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금 보유력이 많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 버티기 들어가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재고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요지가 있죠. 그 지금은 파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팔아봤자 실익이 없겠죠, 사실. 없습니다. 예, 지금이 어찌 보면은 반도체 업계 최악인데요. 예,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 4차 산업이든 기술주든 뭐든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좀 횡보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을 갖고 또 약간 모아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3분기부터 약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꺾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꺾이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예. 현재 이 시점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은 나오기 좀 힘들죠. 없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하긴 좋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워렌버핏이 TSMC를 그렇죠.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변동성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번에도 보니까 또 확 올랐다 확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도 있고, 그 다음 기대치도 있고, 또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렇게 버티시고, 또는 이제 뭐 반도체에 관심 있는 투자자님들은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이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케미칼 그런 종목들이 아마 한 작년 한 12월 초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한 20%가량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중에 한 60만 원 돌파를 한 다음에 거의 40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살짝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2020년 코로나 그때부터 해서. 그래서 야,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끝발을 다 했는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좋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게 보니까 전체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가 5%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25년에 이제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2015년 되면 1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되면 17%. 예. 네. 그러면은 전기차라는 건 우리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 이제 발생할 건데, 뭐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그 전기차 이렇게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면은 전기차 시대가 이제 대중화, 그러니까 보급이 대중화에 본격화된다는 시기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 반도체처럼 그 스마트카에 있어서는 영원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올라간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오른 만큼 다 뱉어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대부분 포스코 케미칼도 그러는데 다 오른 만큼 뱉어냈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근데 그 사실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에는 뭐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는데 이쪽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고, 이제 그 높은 수익률보다는 이것도 2차 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은 가지고 가는데 작년 말처럼 이렇게 확 올랐다가 확 빠진 이런 그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그냥 이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작으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지기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각도를 봐야 되겠죠. 상승 각도가 뭐 저는 이렇게 안 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2차 전지도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정상이겠죠, 사실은. 이렇게 가야지만은 2차 전지를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약간 각도가 좀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거에 너무나 좀 잘 갔기 때문에. 예, 작년에 너무 많이 갔죠. 유일하게 걔만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섹터별로 따져 보면은 이 작년에 엄청나게 핫한 주식이 올해도 핫할 가능성은 좀 낮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 2, 3년 동안 계속 핫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증권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그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워낙 반도체 가격이 빠졌으니까. 2차 전지는 10개 기업, 10개 증권사 중에 10개는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한 60에서 한 70%는 2차 전지 얘기하는 게 작년에 너무 오른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반도체는 너무 낮으니까 10개 모든 증권사들이 다 추천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네. 약간 대장주가 있죠. 물론 이 주식은 2차 전지는 아닌데 어차피 2차 전지의 전방 수요처가 전기차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고점 대비 한 80% 가까이 빠졌어요. 야, 미국 주식은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는데 빠질 때도 정말 화끈하게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주가만 보면은 이거 뭐 거의 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건데요. 테슬라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갈리진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 회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오로지 이제 CEO에 대한 것 때문에 테슬라를 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5대5가 돼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회사만큼은 또 일론 머스크 빼고 회사만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뭐 인정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게 한 60에서 70이란 거죠. 30%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를 뺀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테슬라는 역시 이제 스마트카에 지금 현재 이제 천병 역할을 하고 제대로 천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그다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그러한 그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가 2025년 또는 2026년 되면은 이 파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동차 5%가 17% 되고 25% 되고 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재 천병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그 지분만큼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아무리 경쟁자가 많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많고 그리고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경험적인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저도 테슬라 있습니다. 테슬라 있는데, 저는, 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건 저의 사견일 수도 있는데, 네. 스마트카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은 테슬라를 견줄 만한 기업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관련해서 그 풀셀프 드라이브인가요? 그 예. 뭐 누적 그런 주행거리라든지 것도 DB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근데 사실 뭐 기사를 보면은 뭐 딴 데서 뭐 레벨 3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DB 관점에서는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지것대로 신뢰할 수 예.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 기업에 대한 그 흐름을 보면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지나친 관심과 실적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관심이 조금 실적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감심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테슬라는 전 개인적으로 테슬라한테 바라고 싶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는 이제는 하나의 일론 머스크의 CEO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투자자님들 아마 다 공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리형으로 가는 이제 기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예. 애플도 그랬거든요. 예. 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성장통을 좀 이제 관리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거 하는 거는, 그거는 회사 초기에나 가능하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또 회사도 회사도 또 우리나라도 뭐 공장 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뭐 200만 대인가? 뭐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 저는,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주주들은 뭐 이렇게 그만두라고 이제 예, 투표하고 막 하더라고요. 나가라는 얘기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본인 생각이 있겠죠. 회사는 본인 말대로 회사는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관리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가 관리도 들어갈 거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갈 확률이 높죠. 다만 이제 우리 테슬라 투자자님들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 2, 3년 동안의 그런 변동성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훌륭한 기업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이제 애플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경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매년 20%, 30%씩 성장을,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것처럼 저는 테슬라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120가 10년 후에는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1200가 되는 거거든요. 20%씩. 꾸준히 성장을 그렇죠. 하면 20에서 30%씩만 선정해준다 그러면.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뭐, 가격이 좀 더 차트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사실 있어요. 차트 분석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저는 가급적이면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애플카가 나오면은 좀 테슬라에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 약간 좀 나중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애플카가 나오면 시장은 진짜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예, 스마트카 시장이 확 커져 버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나 전기차의 보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연 기관차에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카가 좀 2025년 아니라 2020년이라고 하기 조금 아쉬운데 2025년 나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카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시점이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차량도 지금은 뭐 공급 문제, 공장이 뭐 없어서 뭐 이런지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차량을 뽑을 때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따라줄 거니까 그때부터는 경기가 살아나는데 어쨌든 간에 애플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다른 기존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테슬라든 아니면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가 옛날에 스마트폰 시장 보시면 되죠. 예. 그때가 이제 그 대신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이제 도태되겠죠.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기업이 이제 독과점이 되고 독점 기업으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애플카가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카 시장, 기존의 자동차 시장도 또는 우리 세계 경제도 확 커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테슬라처럼 선두적인 기업보다는 약간 좀 경쟁에서 뒤처지는 뭐 이를테면 내연기관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런 자동차 주식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적응 못하면 그렇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서로가 더
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판단하겠죠. 아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시점이 한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좀 부흥이 돼야지 이게 좀 그 산업이 확 크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뭐냐 테슬라가 물론 부흥이 됐지만 사실은 2차 전지가 더 저기 됐던 시절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뭐냐 반도체까지 다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스마트카 안에서 자율주행 안에서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인터넷 플랫폼 주식들이잖아요. 이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죠. 예.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이 맞거든요. 투자 기업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아야 되고 그 업종에서 독과점을 넘어서 독점 기업이 되는 기업이어야지만 투자 관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롱텀을 할 때.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독과점을 넘어서 이제 독점 기업으로 형성이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저쪽 미국 시장도 이와 비슷한 기업들은 메타라든가 뭐 OTT 시장, 넷플릭스나 거의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업종이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가 나쁘다, 카카오가 나쁘다, 네가 좋다, 내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또 다시 원상복귀 될 거니까 저는 그렇다고 기업이 뭐 리스크가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뭔가 크게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죠. 예, 현금도 많고 뭐 특별한 건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진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카카오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 또한 이게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랐다 주가가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바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장세로 넘어갈 때 되면은 투자자님들이 많은 신뢰와 이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또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들이나 뉴스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또 요거 지나면 또 언제 그렇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이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나스닥이 갑자기 급등했을 때 뭐 12월 말에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다 막 이러더니만은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뭐라 하냐면 골디락스인가? 그래가지고 뭐 다시 좋아진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내가 소신을 가지고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 좋냐를 좀 소신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네들은 각자의 자기에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또다시 10년을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시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10년은 아니고 원상복귀하는 또 다른 10년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네이버하고 10년 전에 카카오는 체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좀 참고 이겨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분들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해볼만 하는 가격이 아닐까요? 투자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좀 이런 인터넷 플랫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심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약간 좀 유동성 장세가 다시 찾아오고 약간 완화 스탠스로 가서 성장주가 부합받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지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찌 보면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컨텐츠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비 성향이 이제 발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나 전자로 가는데 작은 사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또 의외로 요즘 보니까 또 움직임이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얘네가 좀 더 수익이 더 좋은 이유가 그런 측면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포시마크 인수한 다음에 그렇죠. 또 이제 뭐 해외 사업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웹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업의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현금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까지는 거의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2차 전지 다음으로 약간 좀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주식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전지, 반도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카 이런 것들은 경기 성장을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야지만 가거든요. 요즘에 자동차 가격도 뭐 이전에는 대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자동차 가격도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하고 중고차 가격도 다시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택적 소비재들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필수 소비재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이제 수익이 좋은 게 뭐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얘네들은 뭐 원래 필수 소비재니까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앞으로 2, 4년 동안은 주도권이 성장주는 변동성을 가져가지만은 그러니까 상승하기 위한 변동성이라 본다 그러면은 주도권은 필수 소비재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필수 소비재들이 작년 말부터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년 말에도 정신 없었지 않았습니까? 올 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2차 전지가 필수 소비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는 그냥 변동성 없이 그냥 우상향 쭉쭉쭉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예. 10년 전의 가격으로 다들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한다면 약간 음식료라든지 뭐 예.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도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죠? 유통은 저는 편의점이나 약간 좀 오프라인 약간 좀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약간 그렇죠. 필수 미국 소비재를 같은 경우도 판매하는 마찬가지죠. 그런 쪽.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도날드나 펩시라든가 이제 코스트코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주가 흐름은 급등하진 않을 거예요. 급등하진 않는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갈 거고. 근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급등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 작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매수세가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걔가 집중적으로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또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것도 연관 지어서 봐야 되겠죠. 예. 올해 보니까 이제 입국자 보니까 양성률이 5%로 떨어졌대요. 작년에는 꽤 높았는데. 그럼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화장품이라든가 그동안 어려웠던 화장품이라든가 면세, 여행, 카지노, 또 중국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들 있잖아요.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야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해 저는 이제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요거대로 같이 좀 보시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약간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년 이상 계속해서 눌려 있어가지고 엄청 눌렸었죠. 그렇죠. 진짜 들어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간 좀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적 나올 수 있는 이제 올해 실적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네, 다들 안 좋은데. 뭐 먹는 거야 원래 뭐 그냥 꾸준한 실적이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실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표현한다면 굳이 턴어라운드라 얘기한다 그러면 눈에 띄는 실적은 중국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몇 년 사이로 본다 그러면은 얘네가 조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로 좀 보는 편에 속해요. 예. 사실 뭐 중국 리스크가 있고 뭐 지금 현 정권이랑 또 약간 좀 뭐 이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을지언정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 이후로는 사실 그렇죠. 중국 모멘텀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고 그렇죠. 대신 이제 플러스된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차트를 보면 좀 그 공교롭게도 2013년, 14년, 15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기억이 나요. 그때 음식료도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오리온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녹십자라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편의점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삼성전자는 안 갔거든요. 맞아요. 네. 안 갔어요. 대부분 다 안 갔어요.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예.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급등해도 지수는 못 올라가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돈을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물론 10년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많이 했고 현대차 많이 했기 때문에 아유 힘들어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10배 이상 가는 필수 소비재들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근데 걔네들이 2015년에 꼭지를 찍고 16년 초나 15년 중순경에 꼭지를 찍고 급락을 할 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만에 온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게 내심 저는 50%로 잡았는데 중국 관련된 것도 같이 또 이렇게 풀려지니까 한 뭐 60에서 70%는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를 좀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왜냐면 10년 동안 사실 7, 8년 동안 너무 얘네들이 무관심 속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얘네들은 뭐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남들이 막 많이 얘기 안 하는 곳에서 사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관점에서 제가 작가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건 약간 신선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뭐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뭐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나 주식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한 1억 정도가 있다. 1억 정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작년까지는 일방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선택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뭐 예금도 이제는 연말에 하신 분들이 유리했지 지금 하려면 또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잖아요. 갑자기 기사 보니까 3%대로 툭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 말이 이제 최고였던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단기 채권도 작년 말이 최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택성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자산 증식을 하는데 선택성으로 이제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단 하나 있다 그러면 달러밖에 없었지 뭐. 그죠?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라는 어떠한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투자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기에는 맞고요. 낙폭과되고 또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필수 소비재대로 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또 금이라는 것도 많이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버티기 어려우면 금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도 지금 움직임이 이제 조금 올해 들어서는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만약에 단기 자금으로 단기 어떠한 그 안정성 자금으로 예금하고 싶다 채권하고 싶다 그러면 올 초반은 하셔야 될 거예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은 중장기 채권은 당연히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시면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10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투자자님들한테나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발상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려고 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다만 근데 성장주 위주로 가게 되면 좀 지루한 시간이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좀 담아 놓으시고요. 성장주,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도 담아 놓으시고, 네가 좋냐, 내가 원래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1억 안에 있는 총평가 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총평가 금액이 1년에 10%, 20%씩 복리로 작동하는 걸 원래 원해서 그렇게 처음에 투자들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나가 막 빵 터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수익률이 취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1억 있다, 예를 들어 현금 1억 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게 되면은 매년 뭐 우리가 투자자들은 처음에 다 복리 공부를 하시니까 10%에서 20% 타박타박 갈 수 있는 그런 호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짜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아까 금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좀 달러 그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금이 확 오르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금을 가장 싸게 살 때는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제일 높을 때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때가 이제 그 금값이 제일 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제일 좋을 때는 금에 대한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데, 그럼 요즘에 같은 경우 금값은 작년과 올해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금은 원래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대처자산이기도 하지만은 대산자산인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금융상품적인 요소가 금은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미국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예금이 고금리로 가니까 뭐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온 고금리가 5%가 되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춤하게 되고 빠졌던 이유가 이쪽에서 팍 치고 올라가니까 자본이 이쪽으로 다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금리도 내리고 뭐 환율도 이제 각국의 환율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생기게 되고.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금밖에 없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작년 말에 그렇게 많이 사재기를 했던 이유가 자국의 어떤 경제 사정이 이렇게 앞으로 고금리로 미국이 올해나 내년까지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거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럼 금으로서 뭔가 이렇게 대체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퉁치지 않으면은 이거 상황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금을 자꾸만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금이 있으면 은이 있잖아요. 은은 뭐 어떻게 좀 봐야 돼요? 네. 은은 동생인데 네. 금값이 사실 변동성이 매우 큰 게 은입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형주라고 한다 그러면 은은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갈 때 은은 뭐 가만히 있어요. 관심도 없어. 그러다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은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금값이 이렇게 다시 이제 떨어지는 어떠한 이제 금에 대한 유행이 떨어지게 되면 은값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금하고 은은 같이 움직일 상황은 같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은이 좀 늦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떨어질 때는 은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비트코인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은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은은 저도 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 예, 올라갈 때는 엄청 올라가고 떨어질 때 훅 떨어지고. 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금은. 예. 근데 금은 이제 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저는 올해 만약에 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1년짜리로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이제 아까 금리가 급격하게 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어쨌든 하락하게 되는 어떤 그 성장주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자는 거지 금에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30-40년 각오를 하시고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비쌀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30-40년 가시면 금은 효과가 있죠. 예, 지금은 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하는 투자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약간 포트폴리오 약간 안정성 차원에서 약간 일부 담아놓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도 오래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잠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하셨다가 또 상황이 또 이게 또 호전되면 얘네들은 또 시세 차익으로 좀 파시고 그다음에 이익 좀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제 얘기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올해는 그 경기 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참여자나 이제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지 마세요. 주식창은 시세창은 아니요. 네. 경제에 관련된 뉴스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저도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경제 얘기, 분석 얘기하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다 그거 의미 없어요. 아시다시피 대표님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낮은 가격이 됐는데 사면 되는 거지 뭐. 버티시면 되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그런 그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그 결정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앞에 선배들이 하신 것처럼 나중에 경기 좋을 때 하게 되면은 뭐 먹다 말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실물 경기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좀 이렇게 좀 물러났습니다. 이제 작년 1년 동안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뒤로 빼시고 내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한번 내가 주식이 없다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또 다른 문제로 해석이 되실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은 멘탈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만 저도 이제 귀가 이제 저쪽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어찌 보면 기회의 장이 될 겁니다. 예. 다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는 사이클이 있고 빠질 때가 있으면은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빠지기 앞서서 주식이 먼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식이 앞서서 빠진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이제 팔게 되겠죠. 그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는 저가에서 기회로 잘 활용을 해라. 예.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물론 이제 경제 관련돼서 그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또 경제는 똑같이 반복은 되지 않지만 과거를 좀 우리가 읽을 줄 아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50%는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또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아까 이제 대표님도 우리 그 2015년에 기억하신 것처럼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과거의 하나하나의 그 팩트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투자자님은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게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실 하락이 온 다음에 상승이 왔던 그 상황을 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오셔서 또 과거를 잘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막연자실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좀 싼값에 모아갈 때라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에 대응하신다면 2023년 주식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동훈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0.1%의 자산가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제가 찾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KB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의 고객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한 8,10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한 70%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6,000명 정도 계신 거죠. 즉 대한민국의 0.1%의 자산가들이 저를 찾아오고 또 제가 찾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결국 돈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대신 그 생각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가 꽤 넓습니다. 사실 VIP 고객들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극히 좀 시크릿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읽었던 부의 스토리와 저의 이런 컨설팅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냐면 결국 양질의 정보를 잘 이용해야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수성가하셨던 고객분들은 이 모든 정보를 다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라는 것도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게도 주요 국직관 유튜브에 제가 출연하고 있죠. 그런 유튜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제가 바라보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자, 그래서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가?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고객들한테 주는 맞춤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 강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고민거리를 제가 듣고 또 그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